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네. 공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한참 낮게 보는 게 상식인데 최근에 아파트 급락 상황에서 이 서울 송파구에서 예, 실제 공시가보다 낮은 거래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 감정평가사님 얘기입니다. 네. 네,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년 뒤에 내가 맡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가격 동향에 가장 민감하신 분입니다.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화 감정평가법인의 김강산 대표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전세 시장 불안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데 네.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전세 시장에서 네. 특히 젊은 분들, 20대, 네. 30대 분들 사이에서 특히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전세금은 묶여 있잖아요,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네. 이런 거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전세에 가장 공포감이 가장 큰 게요. 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2년 전에 내가 설정한 전세 금액은 동일하니 높잖아요.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연 전세 제도라는 게 뭐길래 우리를 네.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겁니까? 전세 제도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보자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전세는 사실 임대차 계약입니다. 네. 그래서 월세나 이제 그런 것들 내지 않고 100%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의미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 보증금을 바라보는 시간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 음. 그래서 2년 뒤에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 금액으로 그렇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금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종의 사금융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정확하십니다. 네, 네. 사금융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월세 대신 수령하는 돈으로 그렇죠. 보는 시각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많이들 아시는 전월세 전환율.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던 간에 결국에 금리랑 연동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세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되고요. 네. 전세를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대출 이자금이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전세금을 낮추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 내에서 전세에 대한 불안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금융적인 성격이 좀 큰데요. 지금 전세에 대해서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할 때는 그 대출자의 신분, 뭐 소득 수준,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임대인의 신분이라던가 하다못해 이 주택 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임차인들이 정확히 알고 재단을 하고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은 하고 있고 저금리였다 보니 일단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아,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때는 거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네.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뭐 시세가 뭐 5억이라니까 뭐 전세 한 3억, 4억 정도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세를 들어간 거죠. 임차인분들이. 근데 지금 그게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흔히 얘기할 때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신축, 그중에서도 빌라가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특성이 개별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모든 물건이 다 다른 물건인데 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를 쉽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신축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예, 공급자가 최초 설정한 분양 가격을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파는 사람이 얼마에 설정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시내의 이제 전형적인 주택 지대를 보게 되면 10년, 20년 된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 뭐 원룸 얼마, 투룸 얼마 이렇게 계략적으로나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신축이 딱 하나만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10년, 20년 된 주택보다는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뭐 몇 천만 원이 좋은지, 몇 억이 좋은지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 혹은 중개사들의 이제 중개 행위를 갖고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한 거죠. 한마디로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네.
뭐 2억 5천쯤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느끼기 한 3억은 되지 않을까 해서 3억 설정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제 전세가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뭐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네. 앞으로 이런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문제는 더 늘어날 거고 네. 앞으로 그러면 또 매물도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역전세랑 깡통전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념을 다시 잡고 들어가자면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인 게 깡통전세는 조금 더 이제 기만이라던가 사기라던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2억짜리를 뭐 3억에 전세를 놓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 역전세는 본인 잘못은 없는데 2억짜리를 2억 5천이나 2억 2천에 설정을 했는데 네. 이 금액이 1억 8천으로 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역전세가 나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뭐 결론은 같습니다. 가격보다 전세가 높은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게 쉽게 전세라고 얘기하지만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2년 뒤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 당시와 지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원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 네. 이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돈을 넣어서 전세금을 보전을 해주던가 아니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금리는 인상이 됐고 소득 수준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만 확 늘었다면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교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믿은 건 이 보험일 것 같아요. 보증보험인데 최근에 뭐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일단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보증보험을 의무화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임차인 측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요걸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평가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들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보증보험료를 얼마 내고 이런 네.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부동산 가격에 관한 한 이 가장 민감하고 많은 정보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이런 감정평가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김에 저희가 네. 관심 많은 이 공시가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공시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세금 같은 각종 세금 문제도 있지만 이 건보료 같은 이 준조세도 바로 이 공시가의 기준에서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기도 해요. 네. 뭐 공시 지가도 있고 공시 가격도 있고 뭐 표준주택도 있고 뭐 공동주택도 있고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요. 네. 도대체 뭡니까?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흔하게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공시 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요 세 개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시지가는 공시 가격에 포함됩니다. 네. 결국에 국토교통부랑 이제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세금 산정 목적의 금액은 다 공시 가격으로 보셔야 되고 공시지가는 공시 가격 중에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를.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표준단독주택, 그러니까 뒤에 주택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 정리하면 공시 가격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토지랑 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에 있는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은 일단은 공시하는 이제 공시처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국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거나 뭐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두 개를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제 공시 가격은 사실 거의 메인이 이제 공시 지가예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부터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든 물건의 모든 재산은 결국엔 재산에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률적인 기준에서 다 그냥 시세가 아닐지언정 같은 기준에서 산정을 하는 거고 국세청이 하는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과세 지표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양자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공시 지가, 공시 가격 이런 건 언제 고시되고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일단 공시 가격은요. 네. 다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시일이 있고 기준일이 있는데 네. 언제 공시를 하던 간에 국가에서 공시한 공시 가격은 기준일은 다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시되는 공시 가격은 지금 오늘 1월 1일 며칠 전 네. 1월 1일 기준으로 네. 평가를 해서 언제 고시하는 거예요? 고시는 일단은
크게 토지랑 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토지는 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현재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밖에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는 1월 25일 날 공시될 예정이고요. 네네. 통상 2월 중에서 말 정도에 고시가 되는데 올해는 좀 빨리 1월 25일 빨리 날 나왔네요. 표준지가. 될 예정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5월 말 기준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유가 있다, 뭐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7월 1일 기준에서 10월 말까지 나오는데 네. 작년에는 4월 29일까지, 네. 작년에는 조금 빨리 나오고 4월 말에 이제 공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다 1월 1일 기준이고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결정고시일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같이 작년에는 1월 25일 날 했습니다. 예. 개별 단독주택도 4월 29일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는데 아파트도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됐고 4월 말 기준으로 언제 나와요, 아파트는?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1월 1일 기준으로. 아무튼 그 가격을 기초로 6월 1일 날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가 매겨지고 그의 연말에 종부세가 나오고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 네네. 자,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공시가격, 특히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었죠. 네, 맞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네. 일단은 공시 가격이 시세랑 같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은 시세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까지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공시 가격 목적 자체가 적정한 가격 형성과 이제 세금 공평성이기 때문에 시세로 되게 되면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네. 시세라는 거 계속 바뀌고 이제 부동산마다 계속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평한 과세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해서 100% 다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세 저항 문제도 그럼요. 있고 해서 공시 가격은 시세랑은 좀 괴리가 큰 편입니다. 네. 보유세에 대해서는 저항도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공시가를 정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예. 하지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공시가를 거의 시세에 접근하겠다고 막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맞습니다.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반대 기조로 공시가를 윤석열 정부에서 2020년 수준으로 좀 네, 환원을 맞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예.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환원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이제 조세 정의와 그런 거에 네. 부합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네. 첫 번째로는 갖고만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과연 그렇죠. 맞냐는 이제 질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은 바뀌거든요. 네. 공시 가격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락기가 좀 예상이 되는 시기에는 조금 낮춰서 예. 좀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이 아파트 하락기에 이 공시가보다 낮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아, 네. 특히 그 겨울에 네.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해서요. 그 송파구 쪽에 네. 지금 공시 가격보다 좀 많이 낮은 금액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그래요? 많이 실제로? 포착이 됐고, 초반에는 저도 그렇고 다른 평가사님들도 그렇고 네. 특수관계인 거래 아니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약간 그냥 증여성 거래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네. 하나 말씀드리면 증여는 실거래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특수관계 매매가 아니냐라는 이제 있었고 그 금매다 한두 건 정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몇 달 동안 쌓이면서 지금 공시가격보다 조금 많이 낮게 가는 매매들도 많아져서요. 제가 봤을 때는 공시가격 이번에 확실히 조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네. 공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한참 낮게 보는 게 상식인데 최근에 아파트 급락 상황에서 이 서울 송파구에서 예, 실제 공시가보다 낮은 거래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는 게 바로 감정평가사님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시가 하면은 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대개 경우에 이제 시골에 임야 이렇게 가진 분들은 아 이거 어차피 뭐 팔리지도 않는 거 괜히 재산세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높아 하는 불만도 있고요. 또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해 또 이런 불만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공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요. 네. 많은 분들이 불만족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일단은 공시가 같은 경우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거나 사실상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거만 좀 조절해 달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올릴 거면 다 같이 올리고 내릴 거면 다 같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제 내 공시 가격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이제 공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거나 이제 산정했을 주체가 도로를 뭐 8m로 봤는데 실제 현장 가면 6m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로 조건이 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달라. 요 정도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준 자체를 건드리긴 쉽진 않고요. 어떤 개별적인 특수 사항을 좀 설명해서 예, 맞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저는 지금까지 최근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깡통 전세 문제 그리고 올해도 나오게 될 이 공시 가격에 대한 얘기를 감정평가사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김강산 감정평가사님으로부터 들어보는 이 부동산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